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고 양당의 지지율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이른바 취임덕이란 말이 따라붙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점 요인은 무엇인지 오늘은 숫자에 담긴 민심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긴 시간 통화를 했는데 험악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타이완 문제가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잠시 뒤 국제부 강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뉴스큐 오늘은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자 유출 사건 이후 재점화된 내용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어제 예비 경선에서 3명으로 압축된 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직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는데 누구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하루 이틀의 고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공백 사태, 거리가 생길 때부터 고민을 해왔고요. 지금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 의원 사퇴로 당 지도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붙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당 규칙상 비대위는 최고위원회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꾸릴 수 있는데 다른 최고위원들도 배 의원처럼 사퇴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 총 사퇴가 아닌 일부 사퇴로 비대위가 꾸려진 적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문자 유출 실수 등 권대행 체제를 향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정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요.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될 일인데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만약 의원총회가 열려 권대행이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당권 주자들이 3명으로 압축됐는데 벌써부터 기싸움이 팽팽하다고요. 네, 어제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당권 주자는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세론과 97그룹 대결로 당권 경쟁 구도가 압축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집중 견제가 예상되는데요. 이 의원은 자신은 기득권에 빚을 진 게 없는 정치개혁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이 길로 들어온 사람이고 또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다만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비 경선 기간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이재명 의원은 오늘 춘천 방문에 이어 이번 주말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박용진, 강훈식 두 97 주자는 이른바 비명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며 대세론 견제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첫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압박했고 반면 강훈식 의원은 자신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파괴력이 있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면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단일화는 하기는 하되 강훈식으로 모아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가장 파괴력 있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사람은 어제 저녁 단일화 논의를 위한 전화통화도 나눴는데 이 의원과 1대1 구도 성사가 민주당 당권 레이스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국회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이 논의됐다고요? 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법안들인데요. 여야는 오늘 의결한 법안들을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 회의들도 열렸습니다. 다만 과방위는 여당 위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을 문제 삼으며 불참해 지난 첫 회의에 이어 또 반쪽 회의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2%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와 비교해 볼까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포인트가 줄었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답은 2%포인트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이유 가운데선 인사 문제가 21%로 가장 많았고 자질 부족, 무능함과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독단적이란 응답이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응답자 51%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로 평가했고 경찰의 권한 남용 견제에 필요한 조치란 응답은 33%로 조사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지구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구대를 찾아 휴가철을 대비한 경찰의 치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속에 일하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찾은 건 일선 경찰관들을 다독이며 경찰국을 둘러싼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20%대 지지율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 민생도 어려운데 여권 내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비치고 있어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를 보낸 것도 많은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충고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석 달도 되지 않아 30%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민심의 경고 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국정수행 긍정평가 28%, 이 숫자에 담긴 민심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선 때 지지율이 48.6%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빠져나간 건데 지지율이. 그렇죠. 이례적인 거죠? 대단히 이례적이죠. 물론 대선 때 후보로서 얻었던 득표율과 네. 지금 오늘 뭐 갤럽 결과 나온 거 조금 전에 두 분 앵커가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예. 그 숫자를 동일시 놓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죠. 네. 투표와 여론조사는 일단 레벨 차원이 좀 다르니까요. 네. 그런데 취임 후 조금 한두 주일 정도 그러다가 6월 초 중순께부터 5주 내지 6주 연속 하락 국면이에요. 하락 속도와 하락 폭이 상당히 크다는 데 좀 문제가 있었고 이거 좀 범상치 않습니다. 이런 말은 몇 차례 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방금 앵커께서도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만 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거 아니냐. 저 그 표현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현재 오늘 갤럽 조사로는 28%인데 자 한번 보죠. 29와 31이라는 숫자 실질적으로는 2%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고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에 3자로 시작하느냐 2자로 시작하느냐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심정적으로나 상징적 의미는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불과 3월 9일 대선이니까 넉 달이 아직 채 안 됐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 중에 적어도 얼마만큼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가 빠져나갔다 또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건 명백하잖아요. 네. 숫자가 그 여론조사의 무응답 기권층이나 투표에서의 투표율 그것을 상쇄 계산을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왜 불과 서너 달 전에 자신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 중에서 불과 석 달 만에 지금은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그건 돌아봐야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숙제로 가까이 가야 할 중장기적 과제라고 치고요. 네. 나에게 표를 준 사람조차도 지금 내가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왜에 대한 건 잠시 뒤에 이제 네. 지금 소장님 옆에 나가는 화면 잠시 뒤에 분석하기로 하고 네. 자, 30% 선에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 사실 이게 까먹긴 쉬워도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30%가 갖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네, 또 있죠. 흔히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이제 여기서 그냥 네. 유권자에 한정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정치 성향 지도랄까 네. 분포를 대략적으로 추정컨대 보수가 적게 잡는 분들은 한 34에서 많게는 한 40. 진보를 적게 잡는 분들은 25에서 많게는 한 29 또는 뭐 30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중도 지역에 계시는데 이슈별로 또는 큰 선거 때 어느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주시기도 하고 저쪽으로 스탠스를 잡기도 하는 대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보수를 최소로 잡아도 한 35 정도는 되는데 네. 현재 지지율이 그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28%. 물론 네. 보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번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 다 응하신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샘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국이 간이 잘 된 날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 소채 다 마시지는 않잖아요. 한두 숟갈 떠 마셔보고 국 간을 평가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보수권이라고 통칭되는 그룹 그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만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네.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 기반 중에 상당 부분이 일탈했다는 것은 믿고 나아갈 기반이 없어졌다. 그렇게 봐야겠죠. 네, 물론 이제 취임 초에 인사 문제 불거졌을 때 야당에서 이제 공격하려고 취임덕이라는 말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찾아봤어요. 사실 이 말이 언제 나오기 네. 시작했나 보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생겨난 신조어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예. 지금 보는 20%대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대 레임덕이라고 해서 한 취임하고 한 최소 2년 혹은 뭐 4년 이때 보던 숫자거든요. 그렇죠. 네. 우선 레임덕이란 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너무 일반 명사화된 얘기지만 미국 언론계에서 만들어진 시사 용어인데요. 네. 오리가 두 다리로 걷잖아요. 두 다리가 제대로 길이도 똑같고 튼튼해야 반드시 잘 걸을 텐데 어느 한쪽이 망가졌다 그래서 뒤뚱뒤뚱 걷는다. 네. 균형 있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 그때를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절름발이 오리라고 네.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늘 갤럽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불균형 때문에 레임덕이란 말이 붙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곧 있으면 8월 중순쯤 되면 아마 취임 100일이 될 텐데 네. 새 정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정 관리 능력 그리고 국정 담임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 부실 또는 위기 상태 아닌가. 현 정부에게 시간을 좀 주고는 있는데 지켜는 보는데 앞으로도 한두 달 더 그러실 수는 있을 거예요. 국민들께서. 뭐 서너 달 만에 뚝딱 뭐가 크게 바뀌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 나가는 첫 모양새를 보면 가까운 미래 한두 달을 그려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래도 될 만큼 한가? 고유가 뭐 경제 위기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고요.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외교 안보도 지금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도 바짝 차리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나라 형편이 안 좋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이시니까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는 이런 걸 준비를 하겠고 이런 부분은 참 아쉽지만 힘든 부분도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참고 해보십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그리고 각 장관들에서도 통일성 있게 나와야지 국민들도 국정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 돌아가는 거 보고 또 얼마
얼마 전에 나온 이상한 문자 있었잖아요. 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없으니까 좀 조용해졌습니다. 예, 속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겉으로 그런 식으로 알려지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그리고 경찰국 사태만으로도 14만 경찰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하고 등을 지는 듯한 모양새를 엊그제까지만 해도 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현격히 떨어진 적이 있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네. 두세 달 됐을 때 아마 이쯤 됐는데 100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광우병 촛불 집회가 전국을 뒤덮었어요. 그때 유모차부터 중학교 학생들,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온 학생들 다들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그때는 광우병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고 먹거리와 식탁 안전에 직결됐기 때문에 전국이 요거에 집중을 했고 정부의 대응이나 의혹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의혹과 걱정이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광우병 촛불 집회가 몇 주일 동안 지속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5%대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손에 잡히는 커다란 이슈가 없이 20%대로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겠죠. 네. 손에 잡히는 큰 이유는 없지만 여러 이유들이 있거든요. 합쳐졌죠. 네, 한번 볼까요? 부정평가. 네. 이렇게 좀 감점 요인을 조사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인사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21%. 그 뒤로 말씀하신 경찰국 신설 문제도 있었고 문자 논란. 이 조사가 26에서 28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오갔던 네. 문자라거나 경찰국 때문에 빚어진 경찰 뭐 총경급들 이하 뭐 직급별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아까 자막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네요. 아마 이 조사가 주관식이었던 네, 거죠? 그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인사, 자질 부족, 무능함, 그리고 독단적이다, 불통이다, 마이웨이다, 그다음에 민생을 잘 돌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 자질 부족과 무능 이 두 항목에 특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벌써 자질 부족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도덕성 시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칩시다. 근데 이 정부 출범할 때 뭐라고 대통령께서 단단히 못을 박으면서 국민께 약속을 했습니까? 오로지 능력 하나 보고 사람들 뽑겠다. 그 사람들하고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최대 주안점을 두면서 나라를 경영하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고요. 그때 핵심이 능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갤럽 응답자들 보면 자질 부족과 무능을 꼽고 계세요. 이거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달리 갤럽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까지 똑같은데 다른 방식엔 되게 보기를 불러줘요. 네. 잘한다, 이 정도면 매우 잘한다, 글쎄 좀 두고 보고 이런 건데 갤럽은 그냥 주관식으로 시민들이 말하게 합니다. 그거를 이 전화 거는 전화 면접원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네. 아 이분은 인사 문제를 꼽았구나, 이분은 자질 부족 얘기를 짚으시네, 이분은 민생 정책 돌보지 않는 걸 꼽으시네, 이렇게 해서 분류표를 만들어서 쭉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거론된 것부터 1, 2, 3, 4를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 조사에 응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식이겠죠.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범주화하기 힘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소수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기타 응답으로 넣거나 소수로 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식 응답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보기를 미리 주어지고 그 틀 안에서 고르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유도 질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피해갈 수 있는 네, 뭐 방식. 유도 질문을 하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테면? 요즘 이를테면 네, 이를테면. 유도 질문 비슷하게 해도 쉽게 표현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화내시고요. 아니 여론조사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답변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면 돼라고 네. 바로 항의하시고 그리고 선관위에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 질문 같은 건 미리 걸러집니다. 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 앞에서 민감한 단어를 썼는데요. 여론조사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을 시민들께서 썼습니다. 행여라도 오해가 계실까 봐. 네. 자, 경찰국 신설. 마침 또 대통령도 이런 뼈아픈 결과를 받고 네. 휴가 앞두고 치안 현장에 처해 있었는 네, 지구대를 방문했다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관련한 또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이죠. 네. 그 경찰국 사태는
검수완박 또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은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이나 검찰 권한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경찰 그 대신 경찰의 능력이나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네네. 이렇게 평지풍파성 제가 평지풍파라고 규정은 안 하겠고요.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소란스럽게 힘들게 분열을 해가면서 해야 할 일인가 네. 고깝지 않게 보는 시선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희 KSY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기관도 여러 차례 물었는데 그 흐름을 보면 네. 여유 있게 잡아도 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반수 이상 과반의 응답자들께서는 굳이 경찰국을 해야 하나 이 판국에 경찰을 장악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네. 아무튼 썩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경들이 집단 뭐 회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해산하고 빨리 복귀해라. 네. 그런데 회의를 끝까지 했다고 대기 발령 내고 앞으로 혼내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말 나오니까 네네. 아니 경찰은 물론 큰 사건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민생과 매우 다 있는 1차적 행정기관이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일 접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전국 14만 경찰들과 나라가 이렇게 갈라서는 듯 이래야 하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그래서 많이 고민들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경찰국을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까지 꼭 했어야 됐나? 그것도 시행령을 지금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깝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견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다행이라는 부사를 붙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경찰들의 이 반발이 조직적이고 이런 뭐 한 거에 가까운 반발이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고 일단 주춤은 하고 있는데 네. 이 건에 관한 한 현 정부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강력한 입장을 천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내연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일단은 현재 그런 점검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련에 돌아가는 것들이 계속 민심이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 것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는 멈추고 바닥을 다져가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의 응답률은 줄고 진보층 응답률은 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이 더 이상 줄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마 마지막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만 이번 주 들어와서 빠방 터진 게 저 대통령 문자 저 내부 총질 그 문자 네. 있잖아요. 그 사진 기자가 몰래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화면. 네. 그거에다가 경찰 사태가 터지면서 아하 이거 왜 애들을 이럴까? 지금 이런 거 할 땐가 그게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민심의 둑이라는 네. 게 말이에요. 네. 선행 여론조사가 다음번에 있을 여론조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선행 효과라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 갤럽 거 보니까 앞에가 2자로 내려 주저앉았던데. 네. 소장님 쭉 이럴 수도 설명드는데 죄송하지만 네. 중간에 또 중요한 속보가 들어서 잠깐 그러시죠. 소개하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실설 논란이 있었고 또 경찰 내부 반발을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고 또 수장님과는 관련 여론조사를 짚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상민 장관이 출근길에 오늘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행안부 내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확정이 됐습니다. 애초에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하나였죠.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김 치안감을 경찰국 국장으로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 출신의 광주고 또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9년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됐습니다. 경찰국장 후보군인 치안감 3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2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 치안감은 유일한 일반 출신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타파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경찰국 산하에 설치될 부서인 인사지원과와 또 자치경찰과 과장 모두 경찰총경이 맡았는데
총경급 자리에도 비경찰대 출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한데 아무튼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결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쭉 네.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한 주간 여름 휴가고 이런 숫자 받고 좀 고민이 깊을 것 같거든요. 네. 지지율 회복 방안 어디에 좀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람들이 점수 많이 깎아먹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안 하고 고치면은 일단 하락세는 잡을 것이고요. 네. 거기서 상승 반전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문제 있어라고 골라준 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자막에도 나갔지만 인사, 자질 부족, 네. 무능한 거 아니야? 독단에 가깝다. 그리고 민생 정책이 왜 안 보인다. 정책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짚으셨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통령실에서 참모 스텝 비서들이 당연히 알고 있고 대응책도 만들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만에 네. 하나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보면 만에 하나 안 만들고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겠죠. 다만 문제는 대통령께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이 커다란 저항턱을 하나 넘어가야 비로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것이겠고요. 인사 문제는 일단 더 이상 인사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다 했고 문제는 많았습니다만 그럼 자질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고요. 무능 역시 마찬가지고 네. 소통을 통해서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이유가 소통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소통의 체감 효과를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생 정책은 돌봐야 되겠고 요 점 하나만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긍정이 28, 부정이 62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 지역에 긍정 28, 부정 63. 마침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예. 평균하고 똑같죠. 또 하나 눈여겨볼 곳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이곳에서조차도 긍정보다 부정이 오차 밖에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확실한 지지 기반층에서도 고개를 젓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거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강윤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며 살 때다. 쉴 때는 과감히 쉬자. 3년 만에 모여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건데요. 기대돼요, 많이. 20시간이 걸려도 가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신나는 건 일상 탈출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대합실 바닥이 어느새 놀이터가 돼버렸습니다. 선글라스로 멋을 낸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오릅니다. 동서울 터미널 등 주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은 더위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빨리 차가 와서 갔으면 좋겠네요. 네.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포에서 강릉까지 오는데요. 12시간이 걸렸는데요. 아주 오면서 막 쓰러질 뻔했고 답답한 마음에 지도를 펴두고 결국 차를 돌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름 휴가인지 아니면 도로에서 이거 휴가를 보내는 건지 참 감을 못 잡겠네요. 수건으로 창을 가려보고 시원한 얼음 과자를 먹어보지만 밀려오는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돌변했고 갓길은 휴게 음식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막히고 짜증나도 배도 고파가지고 밥 한 끼 대충 때웠는데요. 휴가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차들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짜증났죠? 예, 자주네. 예, 죽겠어요. 맥혀도 그냥 이렇게 재밌잖아요. 차 안에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너무 재밌잖아요.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일단 가는 거니까 재밌게 놀다 와야죠. 예. 네, 휴가 때 태풍이 겹치는 것도 난처한데 자, 북상하는 제5 태풍 송다가 중국으로 비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는 35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5호 태풍 송다의 모습입니다. 아직 세력은 약한 태풍으로 중심 부근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송다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온 뒤 방향은 서쪽으로 틀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5호 태풍이 이번 휴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진출한 뒤 다음 주 월요일쯤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30일 밤 남해안, 31일 그 밖의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도 산지와 전남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동반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내륙은 맑은 날씨에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며 폭염이 비상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버스 운행이 동부고속 파업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나흘째인데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 노선도 있어서 여행객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미널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란까지는 아니어도 강원도행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막 주말을 끼고 여행을 떠나려는 분들이 버스 터미널을 찾을 때인데요. 보시다시피 동부고속 이름을 단 버스들이 그냥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앞에 이렇게 그 파업 구호를 쓴 빨간 피켓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스 옆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강원도 쪽 광고들이 붙어 있습니다. 강원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들이기 때문인데요. 녹색 차량이 우등버스, 그리고 황금색 차량은 프리미엄 버스인데 종류 관계없이 모두 멈춰 있는 상태이고 140여 대가 이렇게 파업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강원 노선 대부분에 투입되는 동부고속 기사들이 파업하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강원도로 가는 버스 운행이 절반 수준으로 뚝 끊겼는데요. 동서울이나 남서울 버스 터미널에서 가는 시외버스 등까지 모두 합쳐도 노선별로 최대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고속 단독 배차 노선인 동해와 삼척행은 하루 16대 다니던 게 지금은 임시로 한 대만 다녀서 사실상 운행이 중단됐고요. 내일은 아예 끊깁니다. 그나마 동서울에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서울 전체로 보면 동해로 가는 버스가 평소 절반입니다. 이 밖에 경기 여주, 용인, 인천, 이천처럼 수도권 노선도 모두 단독 노선이라 운행이 끊겼고요. 용인과 이천은 광역버스를 탈 수 있지만 여주는 아예 동서울 터미널로 가거나 그 전철을 갈아타야 합니다. 여주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여행 계획을 변경했다는 시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토요일에 양양에서 경부 고속터미널로 오기로 했는데 동부고속이 파업해서 문자로 취소가 된다고 해서 동서울 터미널로 바꿔서 예매를 했어요. 네, 그럼 동부고속 기사들은 왜 파업에 나선 겁니까? 네, 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동부고속 기사들은 지난 26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임금을 2년 동안 동결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사측에서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올려 실질 임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수준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파업이 시작된 뒤로 아직 협상이 재개조차 되지 않아서 당장 이번 주말에도 휴가객들은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여름철 강원도에서 시원한 피서 즐기시려는 분들이 많아 휴가철은 평상시보다 수요가 30% 이상 높은데요. 파업으로 오히려 운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장 표가 취소되셨다면 재예매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결국 기차나 자가 차량 등 다른 교통편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동해 삼척 방향으로 가시는 경우는 아예 출발이나 도착지를 미리 조정해 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방역과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영시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5,320명입니다. 어제보다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4배, 2주 전보다는 2.21배 증가하는 데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늘어나는 더블린 현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증가폭이 줄면서 재유행 정점이 앞당겨지고 그 규모도 작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속도가 빨라 재유행이 1, 2주 안에 정점에 도달하지만 정점 규모는 예측보다 작아 2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행이 예측 범위 안에서 전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과 의료 역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행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자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8명 늘어나 234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5월 28일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형적인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5명 나와 역시 2달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방역과 의료 대응은 강화된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중증화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고위험군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 요양시설 등의 의료진이 방문해서 진료하는 의료 기동 전담반을 다음 달부터는 정신요양시설로까지 확대합니다. 예방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거나 백신을 맞기 어려운 중증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는 다음 달 8일부터 투약을 시작합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당국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투약 이후 처방자의 정보를 환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000개 수준인 치료제 공급 약국은 다음 주 중 2,00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에어컨을 켠 채로 문을 열어둔 가게들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이러한 개문 냉방을 못하게 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요. 상인들 입장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를 웃도는 서울 홍대 인근 거리. 문을 활짝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홍대 인근 거리에 있는 상점 70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 47개 상점에서 이렇게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전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력 수급이 관심 단계를 넘어서 차질이 우려될 경우 개문 냉방 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여름이면 문을 닫지 않으려는 상인들과의 이른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길거리가 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끌리듯이 들어오시는 손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문 닫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지가 옷가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환기 때문에 열어둔 거여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관할 지자체가 개문 냉방을 못하게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뒤부터는 무작정 막기도 어렵습니다. 2시간마다 실내를 10분 이상 환기하라는 정부 방역 지침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그 사람이 환기 중이었다고 하면 이게 점검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전력난과 방역 생활화 사이에서 상인도 단속 공무원들도 정답을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에어컨 틀면서 문을 또 닫아야 되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좀 확실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자꾸 생기게 돼서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이번 달 초 전력 수요는 작년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개문 냉방 행위를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경기 침체 진입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은 통상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더라도 이를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oth Chairman Powell and many of the significant banking personnel and economists say we're not in a recession. 미 중앙은행 연준 의장도 실업률이 4개월 연속 3.6%로 최근 50년 사이 최저치에 가까운 강력한 노동시장 등을 들어 경기 침체 진입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is there are just too many areas of the economy that are performing, too well. And of course, I would point to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기업들이 채용을 줄여 노동시장이 약화하고 금리 민감 업종이 출렁거려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outlook is darkened significantly since April. The world may soon be teetering on the edge of a global recession, only 2 years after the last one. 이러한 논란 속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미 연준의 긴축 기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에 건설 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량이 크게 줄었고 서울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0세대가 넘게 입주해 있는 서울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매 물건이 20건 정도 올라와 있지만 마지막 거래는 지난 4월입니다. 매수문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지. 매도문의만 많이 있어요. 좀 됐어요. 작년도 거의 한 7월 8일 거래가 정체되기 시작해가지고 금리는만 조금 팔리고. 거래 가뭄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31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만 9천여 건과 비교해 44.5% 감소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지난달보다 4,600여 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서울과 지방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5,100여 건과 18,000여 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역시 1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100 이하면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뜻인데 이번 주 85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7월 83.1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치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축소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죠. 미분양 주택 역시 증가세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 7천여 호로 지난달보다 2% 증가했는데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4,400여 호로 한 달 사이 25.1% 늘어났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7,100여 호로 지난달보다 4.4%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준공후 미분양은 한 달 사이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주택시장 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또 급증한 대출이자 부담에 아파트 청약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예년보다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향후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51.6%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미국이 또 한 번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의 통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조태현 기자, 결국 이제 금리 역전은 현실화됐고 외국인 자본, 그러니까 달러 자금이 어떻게 되는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오르게 되겠죠. 네. 시장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다는 것은 미국 달러에 투자를 했을 때 원화에 투자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 근데 달러라는 게 어떤 돈입니까? 세계 국제 결제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기도 하고요. 또 달러를 쓰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역할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안전자산이기도 하는 달러 쪽에 더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자금이 달러 쪽으로 쏠리게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되는 논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과거와 지금의 어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앞서서 이제 자본 유출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본이 이동하는 거는 내외 금리차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가 가진 경제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가, 흔히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한 경제 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신흥시장 중에서는 상당히 강한 경제적 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금리도 아직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본이 빠져나갈 때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신흥시장에서 먼저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그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직은 신흥시장 쪽에서 그렇게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자본 유출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 뒤에 우리 증시는 지금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려가 컸던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아래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어제 17원 넘게 하락했고요. 이게 단기간에 일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우려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과거의 사례를 봐도요. 한미의 금리가 역전이 됐던 거는 지금까지 3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금의 순유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3번 다 우리나라로는 자본이 순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이 금리 역전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장이 영리하다 보니 먼저 반응했다고 볼 수도 있을 뭐,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흐름대로 거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좀 불확실성을 오히려 줄여주고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른다는 분석이 많은데 조태현 기자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사실 제가 자본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길어진다면 위험성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꾸준히 높여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지난번에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에 설명한 걸 들어보면은 지금은 경기보다는 물가 쪽에다가 중심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높여가지고 경기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또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연말에 2.75%에서 3%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거는 합리적인 기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0.25%포인트씩 연말까지 꾸준히 기준금리를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뭐 침체 아니냐 아니면 매매량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뭐 리포트 말씀하신 것처럼 나왔는데 상반기에 전국 주택 매매량이 31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 거의 작년 상반기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이 55%가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 절반 넘게 줄어들었고요. 아파트가 50.6%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말씀하신 그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또 가계대출 강화에 더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정점론이 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거래 절벽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동산에서 주목하는 게 또 월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세 월세화가 급격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상반기에 전월세 거래량이 총 157만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1.6%였어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게 50%를 넘어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포인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월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먼저 임대차 3법을 들 수 있겠고요.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월세화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겠고 지금 단기적으로 더 큰 문제는 역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서 대출금리가 높아졌죠.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예 7%까지도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지금 갱신을 할 때 이자가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월세를 내겠다. 그렇죠. 차라리 월세로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월세화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조태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에 장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꾸준히 올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가 없죠. 기준금리가 워낙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만 잡자고 무작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동산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일단 물가 상승세가 잡힐 때까지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꾸준히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연말에는 한 3%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에서 관련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당분간 주택 매매는 정체가 되고 주택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언제 금리 인상이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매나 전세 가격 모두 좀 하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한미 금리 역전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전망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50여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도시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재개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점령한 동부 지역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의 하루키우의 주택단지입니다. 밤새 러시아의 포격을 받아 아파트 곳곳이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도시에는 여전히 공습 주의를 알리는 경보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Під час артобстрілу один з снарядів влучив в 9-поверхівку, прямо всередину дома, в квартиру залетів. 피해 주민은 공습경보 때 신속히 대피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집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분노를 토합니다. Вот, дверь была как раз вот дыра торчит. Это был вход на балкон. 러시아의 미사일 등의 공격은 남부 미콜라이우와 동부 도네츠크 등 도시 곳곳에 감행됐습니다. 중부의 크로피우니츠키에선 국립항공대 경납고에 미사일이 떨어져 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등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포격으로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에서 발사된 약 25기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등을 공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벌인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54일만으로 러시아는 전쟁의 주요 국면마다 키이우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 등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제 우리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곳이죠.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민간인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국제사회가 미얀마를 향해 한데 뭉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민주화운동가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표제아토 전 하원 의원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우리에겐 낯선 이름이지만 그는 미얀마에 처음 힙합을 알린 1세대 래퍼 출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무대가 바로 표제아토 전 의원이 19살에 발표한 곡의 무대입니다. 시적인 가사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내용으로 많은 미얀마인들의 공감을 받으면서 데뷔와 함께 바로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는 2007년 미얀마 반정부 시위 샤프란 혁명이 시작되자 힙합 그룹을 결성해 민주화운동에 나섰고 불법 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돼 3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출소 후 2012년 보궐선거에 출마해 아웅산 수치 전 고문과 함께 국회에 입성한 그는 수치 전 고문 집권 후 최측근으로 활약했는데요. 돌연 무대로 돌아가고 싶다며 2020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다시 군부 쿠데타가 터지면서 미얀마가 위기에 빠지자 표제아토도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은신 중이던 그는 아내와 함께 군부에 체포됐는데요. 체포 2달 만에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테러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죠.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소식은 지난 25일 새벽 군정의 보도문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형이 집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가족들마저 집행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의 시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에 처음 힙합을 알린 아티스트이자 핫초콜릿을 좋아했던 정치인 표제아토. 군사 정권에 대항한 혁명가의 생애는 끝났지만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고인을 영원히 그리워하겠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긴 시간 통화를 했는데 험한 말이 오갔습니다. G2 정상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둘러싼 갈등만 부각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한 내용 보시고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5일 싱가포르 창이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남중국해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달 타이완 방문을 추진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엄호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펠로시 의장의 요청이 있다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차원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 중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도 외교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에서 가까운 푸젠성 룽텐 기지에 전투기와 무인기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美方一些政客出于一己之私利，唯恐中美关系不紧张，唯恐台海不动荡，唯恐天下不乱的险恶用心。 미국으로선 중국의 엄포가 통하는 모양새가 될까 쉽게 입장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We continue to not want to see cross-strait issues or tensions resolved unilaterally, and certainly not by force. 이런 가운데 펠로시 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에서 타이완을 제외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제 위기 등
G2 정상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이라는 돌발 변수에 묻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성훈 기자. 네. 자, 통화 시간이 2분 17분 동안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인데 일단은 서로 충분히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2시간 17분이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네. 통역 시간을 빼더라도 할 얘기는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졌고 준비가 돼 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들은 대부분 한 것 같습니다. 보도 혹은 발표를 보면 네. 타이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의 침공,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 문제, 인플레 문제죠. 이거에 따른 어떤 거시경제 차원의 협력 이런 것도 논의됐고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됐는데 우리 관심은 또 이제 북한핵 문제가 혹시 논의됐을까 하는 건데요. 발표에 빠진 걸 보면 논의가 됐더라도 뭐 큰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화 통화 방식입니다. 이전에 3월 18일에는 화상으로 대화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전화를 했는데 이게 소리만 듣는 그런 대화죠.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게 5번이나 화상 혹은 전화 통화로 대화를 했는데 대면 회담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이 타이완 문제인데 그렇죠. 양국이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타이완에 대한 강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중국은 수시로 전투기와 뭐 폭격기, 대잠 초계기 등을 타이완의 그 방공식별구역에 보내서 위협을 하고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항의를 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현재의 상태, 타이완 주변의 현 정세를 무력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미국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거 말고도 군함이나 뭐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타이완 해협 주변을 봉쇄하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도전이랄까요? 이렇게도 보이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그 야욕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 시진핑 주석 얘기를 하면요. 타이완의 독립과 분열, 타이완을 독립시키려는 이 행위는 외부의 부당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허용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언론에 많이 발표됐습니다마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시 주석이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이런 험악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미국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화 통화이긴 하지만 분위기 굉장히 험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사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렇고 나토 정상회의 때도 그렇고 G2의 어떤 미중 간의 신경전은 여러 번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힌 건 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중국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결연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주권 문제고 영토 문제입니다. 이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이랄까요? 그리고 영토 문제로 보는 문제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런 정도로 정서적으로 이거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말하자면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인데 왜 다른 나라가 그렇게 간섭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은 항상 중국 인민들의 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을 하면 5년을 더 집권하게 되는데 임기 중에 혹시 통일을 시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추측이나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이 타이완 문제가 타이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베트 문제, 홍콩 문제 이런 것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민족 문제이고 독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벽이 뚝이 무너지면
다른 지역도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타이완 문제에서 양보를 하면 위구르족의 티베트족의 위구르와 티베트, 신강 티베트 지역에서 어떤 독립운동도 유발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을 하는 거죠.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이 타이완 문제를 보면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연결지어서 이것을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이 지금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왜 이것이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러시아를 한 축으로 두고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서방 세계가 타이완을 우크라이나처럼 지원해서 예.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을 하지 않을까 이걸 예.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이완이 어떤 자유세계의 영역으로 엮이면서 중국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고요. 중국으로서도 이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타이완을 중국이 보는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독립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사실 인정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고. 지금 중국과 대부분의 나라가 수교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 수교를 하지 않고 타이완과 국경 관계를 맺은 나라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타이완이 독립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정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자유세계와 비자유세계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나누는 선을 그어버리면 타이완이 중국에 떨어져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중국 외교로서는 타이완을 만약에 이렇게 잃어버리면 유럽도 미국 쪽으로 가서 타이완 편을 들고요. 뭐 우리나라나 일본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 국교 관계를 서방과 그다음에 미국과 맺으면서 싸웠던 네. 어떤 외교적인 관계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다시 통화 얘기로 돌아와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사실 정상 간에 좀 대화에서 오고 갈 만한 대화가 아닌 것 같고 또 베이징 특파원도 하셨습니다만 시 주석의 원래 화법이 좀 거친가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거칠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화법은 은유적이고 비유를 하고 또 심오한 그 사자성어를 동원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가끔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끔이 이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가끔이. 네. 지난해 11월에도 사실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상대화 방식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타이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네. 대면 회담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불에 타 죽는다는 얘기하기 어렵겠죠. 네. 예. 근데 이게 전화 통화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 시 주석의 그 발언 중에 좀 놀랐던 거는 2021년 7월 1일 네. 그때가 이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 때인데 그 천안문 광장 앞에 거기서 대중 연설을 했습니다. 7만 명이 이제 운집을 했는데 그때 이런 놀라운 표현도 썼습니다. 중화 민족이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중국을 괴롭히는 세력은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 정말 있는가 그 한자 그 표현을 뜯어 보니까 연설에 정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언론도 놀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단호한 대항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또 중국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미국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국내용의 성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낸시 팔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방문한 건 아니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 펠로시 하원 의장실에서 뭐라고 성명을 내거나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계속 확실한 것은 가려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여러 차례 자기는 중국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타이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가는 건 분명한데 언제 어떻게 가느냐 이게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는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아시아 국가들을 이번 주말쯤
순방하기 위해서 출발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맞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타이완을 갈 거냐 말 거냐는 아직 여전히 미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쟁점인 그 이유를 좀 쭉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미국 정치인들도 타이완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게요. 아시다시피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서열 3위입니다. 서열 3위. 우리가 서열 1위는 당연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고요. 서열 2위는 만약에 대통령 6옷이 대통령직을 넘겨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네. 상원 의장이면서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가 당연히 넘겨받고요. 네. 만약에 그 두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넘겨받을 사람이 바로 하원 의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갔던 것과는 상원, 하원 의원들이 갔던 것과는 급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중국이 대응할 거냐 이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추정을 해보면 굉장한 그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무력 시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주변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정찰을 하기 위해서 정찰 목적의 항공기를 띄울 수도 있고 군함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 그쪽에다가 정찰 자산을 동원하고요. 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또 뭐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고 군함을 보낼 수도 있고 비행기, 전투기가 아니라 그 정찰기를 띄울 수 있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정례적인 혹은 뭐 그냥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작전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미국이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혀오기도 했었고 지금 뭐 중국과 수교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번번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그 바이든 대통령도 말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 어떤 회의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왔다 한국에 왔다가 한국을 먼저 왔다가 지난 5월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타이완이 군사적으로 공격받으면 나는 대응할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것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계속 이걸 타이완에 대해서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 그러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그러니까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1972년에 닉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수교를 하는데요. 그때는 네. 이제 한국 전쟁을 치른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간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죠. 핑퐁 외교를 통해서 이제 수교가 시작이 됐고요. 수교가 이제 딱 국교 관계로 정립된 게 79년입니다. 그때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요구했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 정부에 걸쳐서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네. 받아들였고 양국 공동성명에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후에 79년에 수교가 되고 나서 미국 국내법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것이 뭐 아시겠지만 타이완 관계법입니다. 타이완 관계법은 미국 국내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인데 네. 이 법이 미국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타이완을 방위를 미국이 도와주고 무기를 팔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미국 국내법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지켜야 됩니다. 미국 행정부가 그 법을 안 지키면 미국 행정부 책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이 법과 타이완관계법, 그다음에 양국 간의 공동성명 3개 그 사이에서 어떤 이렇게 좀 그때그때 수위 조절을 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솔직한 대화를 오갔다고 했습니다만 갈등만 좀 부각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 첫 대면 정상회담도 궁금하거든요. 언제쯤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첫 정상회담, 대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이번 전화 통화에서 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언제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월 중국의 20차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나서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대면 회담이기 때문에 또 준비할 게 많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또 일부 언론에서는 뭐 11월쯤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만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언제 만날 거냐? 10월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이 되고 나서 어떤 국내의 어떤 그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양국이 어느 정도 정상회담의 의제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갈등 상황에서 자칫하면 만나가지고 또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만나서 합의해서 즐거운 측면도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싸우면 예. 만나나 많아져. 그러니까 네. 아마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쪼록 첫 대면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미중 정상 통화와 의미 그리고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속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김순호 치안감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김치안감은 비경찰대 출신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타파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경찰국장이 확정된 거죠? 네, 조금 전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장 인선 자료를 내는데요.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이 김순호 치안감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김 치안감이 내정됐다고 언급하긴 했는데 오늘 확정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김 치안감은 지난 1989년 경장 경력 채용으로 경찰이 된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경찰청 보안과장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 수원남부 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국장 후보군인 치안감이 모두 34명인데요. 그 가운데 25명이 경찰대 출신이고 나머지도 고시 특채 등입니다. 비간부 출신으로는 김치안감이 유일했습니다. 김치안감이 경찰국장이 된 건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타파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이 장관은 경찰대로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관되는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국 내 다른 간부들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안에 3개과 가운데 경찰로 채워지는 인사과, 자치경찰과는 경찰대, 비경찰대 출신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찰국 전체 인선은 다음 주인 8월 1일에 나올 예정이며 경찰국 공식 출범은 다음 날인 2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고 거래를 할 것처럼 접근해서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최근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 수십 명이 모두 한 사람 김모 씨에게 당했는데 파악된 피해액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재산얘기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최근에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중고거래 사이트 여러 곳에 물건을 팔겠다고 글을 올려놓고 돈을 받으면 그냥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가 40명 가까이 확인됐는데 피해액은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 접수된 피해액만 모두 합쳐도 1,400만 원이 넘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김씨성을 가진 같은 이름의 이용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김씨는 여러 아이디를 이용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줬습니다. 품목은 노트북부터 무선 이어폰, 태블릿 PC와 카메라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범행 수법도 다채로운데요. 판매 물품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를 붙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가 하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구매자가 송장 번호를 요구하자 허위로 택배 발송 예약을 걸어 송장 번호를 만들어 전달하고 돈을 보내면 택배 발송을 취소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씨의 친절한 태도나 사이트에 남겨진 후기와 평점에도 속았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기 자체도 너무 좋고 그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예 그 아이디어에 속은 건데 정말 너무 허탈하고 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이 원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김씨성의 같은 이름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 사기 피의자는 잡혔습니까? 네, 아직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는 지역은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전북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만 10여 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현재 김 씨를 특정하고 주소를 확인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는데요.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나오는 대로 정확한 소재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 정확한 거주지 등이 확인되면 거주지 관할서에 사건을 보내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 씨는 1995년생으로 카카오뱅크에서 계산한 끝자리 0800, 4312의 계좌를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참고하셔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싼 값에 파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챙긴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피해액이 천문학적인데도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형법상 사기죄로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가량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최대 반값에 공동구매한다고 속여 2만여 명으로부터 29만 차례에 걸쳐 4,4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가 이르면 다음 달 9일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면과 복권 대상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대상에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가상화폐, 이 코인 채굴기에 열을 식히려고 한 달 넘게 온종일 선풍기를 틀어서 불이 났는데 선풍기 제조 회사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공업용 선풍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터와 연결된 전선의 과부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선풍기 사용자에게 화재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사는 선풍기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풍기 결함에 기인한 화재인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면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풍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풍기 사용자가 구매 이후 불이 날 때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에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풍기의 결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려면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가 지는 제조물 책임에 있어 비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경우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천입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굉음과 함께 불꽃이 치솟으면서 폭발로 추정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여수 산단 내 한화솔루션 3공장 점검 과정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지고 공장 시설에서 불꽃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다행히 안정장치가 정상 작동하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인천 원창동 북항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입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한 명이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까지 공장 3동과 인근 창고 등 모두 6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50분쯤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헬기와 고성능 화학차 등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건물 외벽에서 불이 시작이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서울 서초구 내곡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정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차에서도 불이 나 차가 모두 탔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붙든 성인용품 리얼돌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1일 인천 서창동 아파트에서 리얼돌을 압수해 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윗부분이 파손된 점으로 미뤄 아파트 주민이 리얼돌을 던지거나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피해 신고 창구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로 일원화해 신고에서 수사,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를 유지하고 교육과정이나 대입제도도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조사를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신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만 6살, 이를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시에 시행하면 만 5살과 6살 아동이 한꺼번에 입학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약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6살 미만 영유아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3살부터 취약 전 아동 교육은 유치원에서 나눠서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교육을 강화해 태어날 때부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묵은 과제인 만큼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체계는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개편합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를 유지하는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대입제도나 교육과정도 학생과 학부모 2만 명의 설문조사를 한 뒤 바꾸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언제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둘 것이며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확실한 성과와 변화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학은 규제를 풀고 지방재정 교부금 일부를 지원해 자율적 혁신을 유도합니다.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획기적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과 지역대학 등은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 30곳 정도는 통폐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등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반도체뿐 아니라 디지털과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에서 주목할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이적생 세터 이고은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약속하며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배구 막내팀 페퍼저축은행의 일본 전지훈련장. 세터 이고은이 빨간 유니폼을 입고 훈련에 매진합니다. 도로공사 시절 주전에서 밀려나 마음고생을 했지만 묵묵히 기다리고 저 할 것만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뒤에서 준비하고. 페퍼저축은행과 3년 총액 9억 9천만 원의 FA 계약을 맺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우선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신생 구단이고 해서 애들이랑 같이 맞춰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저한테도 전환점이 되고. 지난 시즌 꼴찌. 부족한 점이 많은 신생 구단이지만 의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막내 구단이고 어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많이 서툴고 정리도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연습해가면서 잘 맞춰가고 하면은 느는 게 점점 보이니까. 스피드 배구의 최적인 빠른 발과 수비 능력, 170cm 비교적 단신에도 출중한 블로킹까지. 고은 선수의 스피드 토스, 그것을 우리 팀이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그 주 무기 병기로 봐야 되는데. 자신을 영입한 팀은 모두 포스트 시즌에 나갔다며 봄배구 진출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한 경기 한 경기 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깨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팀 많이 그리고 저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도 강화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많은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5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5도, 대전 33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송단은 주말 사이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 중국 상하이 앞바다로 향하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주말 동안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제주도에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